이번 강연은 사실은 사회적경제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컬처베링 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이번에 미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그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됐거든요. 보시면은 사실 뭐 어제 보내드린 분들도 있고 안 보내드린 분도 있는데 워크숍 자체가 현재 변화하는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세계 공용어다 보니까 영어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그냥 단순히 영어가 의사소통 수단이다 보니까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사실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고 그 숨어 있는 문맥을 이해하거나 그들이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참가자들은요, 뭐 제가 있고요. 그리고 황주민 배우가 있고요. 황주민 배우는 사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많이 가보셨을 텐데 엠파이어 빌딩 들어가면은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주인공이 황주민 배우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 중에서는 사실은 브로드웨이에서 실제 공연을 하고 있는 분이 세 분 정도 계신데요. 오늘 두 분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규진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데니얼 제이 에드워드는 내일부터 이제 강연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이분 되게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한국분 맞습니다. 근데 한국분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그 태어난 지 3개월째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백인 가정에서 자라서 완전히 미국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강연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뮤트 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들리시는 분. 그래서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하시고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 통역사가 붙을 거고요. 동시 통역을 진행하지는 않고 문장을 나눠서 그렇게 통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적인 마인드에서 어학 공부를 그리고 이제 특히 세계 공용어라고 하는 영어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 파고다 어학원에서 대표 강사죠. 클레어 최 선생님을 모셨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미국적이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조직 문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제가 이분을 섭외한 이유는요. 특히 한국적인 마인드라는 걸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티칭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실 말씀은 본인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할 거고 미국에서 어떻게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 문화가 본인에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과정 자체를 설명해 주실 거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맞춰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냥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점을 느끼고 차이점을 느끼고 그렇게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연이 굉장히 깁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읽은 다음에 두 번째 강연부터는 이제 그 저희가 섭외한 강연자들이 나오실 텐데 총 12시간이거든요. 오늘 4시간, 내일 4시간, 내일 모레 4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뭐 저희는 그래서 강연이 시작하는 10시부터 2시까지 끊을 생각이 없고요. 그냥 만약에 중간에 식사를 하시러 가셔야 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시면 자리를 이탈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계속 참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강연이 끝나고 나면 편집을 한 이후에 동영상을 전부 다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웹사이트에 그 모든 강연들이 강연별로 나뉘어서 웹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면 제가 따로 원하시는 분들께 문자를 통해 공지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건 이제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트렌드.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 그런 뭐 모습이다, 양태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첫 번째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보통 얘기할 때 평등이랑 공평을 예시하는 그림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림이거든요.
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사실은 똑같은 높이의 발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들, 각각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혹은 기회의 평등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높이의 발판을 올려주고 경기를 관람하게 하니까 키가 큰 사람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지만 키가 작은 사람은 경기를 관람할 수가 없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사실은 적합한 서포트, 그러니까 개개인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서포트를 제공하는 그림을 표현해 놓은 건데 이걸 보통 우리가 공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발판 두 개를 얹혀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키가 큰 사람은 굳이 발판을 밟지 않아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람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세 번째 그림은 어떨까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될 뭐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죠. 굳이 개개인의 각자 상황이 다르더라도 발판을 만들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관할 수 있고 누구나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다라는 뜻에서 이 지금 이 세 가지의 그림, 뭐 물론 화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용하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활용하긴 하지만 이렇게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걸 이제 평등이랑 공평이라는 주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이 문제를 끌고 들어왔을까요? 보시면은 조금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뭐 추측이 되시겠지만 실제로 공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공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공채를 시행했던 나라들을 보면 어, 저신뢰 국가에서 공채라는 그런 형태의 채용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 자체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가장 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예를 들면 시험을 봐서 그 고득점자를 채용하는 거죠. 단지 그냥 취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성적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입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에서 그 윗단계로 올라갈 때는 시험을 보는 것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변화가 사실은 공채로 대변되던 채용 문화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되는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됐는데 사실은 그 서구권,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채 제도가 없었고요. 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수의 그 학생들이나 뭐 구직자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공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뽑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보시면은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50%가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51.7%라고 나와 있죠. 51.7%의 그 인턴들은 사실 인턴을 경험하고 나면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12개월 안에 보통 60%의 학생들이 취업이 된다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이면서 인턴에서 채용되는 비율이 51.7%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턴을 거치고 나서 정직원으로 채용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나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9년부터 현대 기아차도 이제 정기 공채를 없애고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고요. KT나 LG도 공채 제도를 폐지했죠.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뽑는 학생들이나 의무적으로 뽑는 뭐 학교도 될 수 있고 취업도 될 수 있고 승진 시험도 될 수 있고 이런 시험들이 전부 다 폐지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럼 어떻게 뽑냐?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외에서는 뭐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되게 뭐 우리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구글에서 팀장이 직원을 뽑을 때 팀원들에게 묻죠. 혹시 너희들 중에 괜찮은 친구 이런 A부터 Z까지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실력이 있는 아는 사람 있어?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럼 팀원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서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재밌어요. 그 사람이 우리 조직에 와서 적응할 수 있겠어? 우리 팀원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융화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던져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지인 팀원 A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사실은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바로 채용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비리가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념해 두셔야 되고 그렇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과정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들었던 4차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4차 혁명. 우리가 듣기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4차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대중화되거나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물론 AI나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그 4차 산업이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포브스에서 그 맥킨지 자료를 한 기자가 밑에 보이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거거든요. 포브스에다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미래의 일들은 5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지게 될 텐데 어떤 변화이냐?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어도 30%의 지금의 그 직업들은 사라지거나 다른 직업들과 합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들이나 특히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말씀하시는 유교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하이어라키 시스템이 깨질 거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첫 번째 나온 게 플러드 긱스라고 하는데 그 조직 안에서 우리 많이 들어봤던 Z세대의 출현 때문에 더 가속화되는데 직위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어떤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부서에만 국한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팀이 재편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라서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사실 이거 두 번째도 많이 아는 건데 일자리, 그러니까는 그 업무 환경이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센트럴라이즈된, 그러니까 헤드쿼터에서 어떤 의사 결정권자가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끄는 방향대로 움직였다면 더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테고 특히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 많이 하고 있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 요즘 특히 뭐 한국 분들이 많이 배우시는 코딩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다루는 직장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업무 시간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 자기가 원하는 근무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와서 업무를 하고 업무가 끝나면 떠나면 되죠. 대신에 그 업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묻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용 유연화라고 얘기하죠. 노동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책임을 지고 바로 해고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3번이 조금 많이 아시지만 우리한테 아직 다가오지 않는 명제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돈만으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라 직원들, 특히 어떤 자기 팀원으로 합류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한테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그 회사가 존속될 수 없다. 그렇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깨졌죠. 그 저도 이제 40대 초반인데 벌써 제 친구들 한국에 있었던 제 친구들은 그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명예퇴직이라고 하죠. 명퇴의 위기에 서 있다라고 본인들이 표현을 하고 길어봐야 4년이나 5년밖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일 텐데요. 그래서 나온 게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평생 공부가 단순히 식상에 앉아서 어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공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기술이 사실은 인간이 하는 일과
뭐 대립될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협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AI가 사람과 함께 할 거다. 뭐 아시겠지만 4차 산업 때문에 사라지는 직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더 신기한 건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직종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이게 중요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AI랑 뭐 딥러닝, 머신러닝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AI도 그렇고요. 딥러닝도 그렇고요.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데이터를 넣어야지 넣은 데이터 안에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5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테슬라가 가장 선두주자에 서 있는데 사실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내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AI가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AI가 완벽히 그 기능을 통제하려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 1부터 정말 몇백, 몇만, 몇 경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비로소 그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많이들 생각하세요. 요즘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이제 같이 키우는 학부모님들 마찬가지고요. 혹은 20살에 접어들었거나 대학교를 뭐 선택하는 학생들, 혹은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 취업에서 회사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코딩이야. 지금은 이제 컴퓨터야. 컴퓨터를 정말 해야 돼. 컴퓨터만이 살 길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문학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일반 교양들은 이제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장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스티븐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술이랑 일반 교양 그리고 인간성이 결혼을 해야 만나야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정말 많은데 지금 이제 4명만 추려온 거거든요. 페이팔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죠. 이제 사실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입니다. 여기에 투자가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두 번째, 유튜브. 우리나라가 이제 유튜브 시청률이 세계 1등이라고 이야기하죠. 유튜브의 CEO가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컴퓨터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스티븐 잡스.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명확한 건 대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일반 교양 과목을 들었다라고 하죠. 뭐 철학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그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수강했다라고 하죠. 대학교를 다닌 거니까 수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HP. 많이 조금 그 지위가 흔들리긴 했지만 글로벌 대기업 공용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할 점이 단순히 지금이 컴퓨터를 배워야 하는 시기이고 모두가 그 코딩이나 혹은 이에 관련한 AI나 뭐 혹은 딥러닝, 머신러닝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모두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런 전문가 그쪽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앞으로는 더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혹은 본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요번에 나왔던 프랑스나 영국에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컴퓨터나 AI 그리고 코딩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모여서 다른 사람과 융화돼서 융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원한다.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코딩을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해외에 일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영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조직원, 팀원 혹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지 않으면 새로운 결과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전 세계가 변하고 있나? 뭐 물론 뭐 미국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반세계화를 이끌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뭐 사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반세계화,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죠. 반세계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세계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미국을 보면은 우리 현재 세계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스킴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큰 줄은 알고 있었죠. 미국이 제 세계 최광대국인 건 알고 있었죠. 그럼 얼마나 대단한 나라일까요, 현재? 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위협을 하는 거겠죠. 미국의 2020년 국방비가 800조 원입니다. 800조 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550조 되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두 배가 되고요. 보통 한 해 예산 중에 3%에서 많게는 8%까지 국방비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550조니까 정말 얼마 안 되겠죠. 근데 미국은 국방비로 한 800조 원을 쓰고 있고요. 2등부터 8등까지, 2등부터 10등까지. 이제 2등부터 보면은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그다음에 한국이거든요. 한국을 합쳐도 지금 미국이 사용하는 국방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혹은 뭐 텍사스, 뉴욕을 보면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도 많고 큰 곳이죠. 사실 연방국가다 보니까 주죠. 이 캘리포니아 주가 우리 전 세계 GDP 순위를 보게 되면 영국 위에 있습니다. 세계 5위입니다. 사실 그렇게 큰 나라죠.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면 사실은 단순히 미국이 지금 예산이 많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축통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컸을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100년 정도는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지난 150년간 전 세계의 모든 인재들이 전부 다 미국에 모였습니다. 단순히 흔히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시작되었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시작되었던 그 와이트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백인들이 주축이 돼서 뭐 백인들만의 리그고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 그 나라가 그렇게 성장한 거다라고는 절대 볼 수 없고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중국, 서유럽 국가들, 아프리카들,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유출돼서 미국의 자리를 잡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가지면서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경제를 그리고 미국의 전체 나라 사이즈를 계속 키워왔던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지금 미국에 대항하고 있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실은 실크로드를 다시 뭐 재편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채들을 굉장히 많이 발행했는데 대부분의 그 채권 소유국이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가 13억이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 트랜잭션만을 통해서도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동력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에 투자하거나 차관을 빌려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특히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뭐 인재도 많이 빼가죠 사실은 미국 기술이나 인재도 많이 빼갑니다. 그래서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한국,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국 4차 산업혁명의 뭐 출발선을 끊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린 뉴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4차 산업의 우리 핵심 동력을 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그 작죠. 제약이 많죠.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노동 가능 인구가 5천만 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도 굉장히 모자릅니다. 그런데다가 뭐 우리가 흔히 예전에 7, 80, 90년대 제조업에서 그리고 이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무역을 많이 했었죠. 그런 동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섬유 기술이 세계 최고, 아직까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공장들은 다 한국에 없습니다. 다들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로 다 떠났고요. 실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박스를 이제 뭐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개인이 물건을 판매하시는 이제 자영업을 하셔서 박스를 오더할 때 박스를 오더하려고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그 박스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조업체 전화를 해서 한 10장 정도의 샘플을 먼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전달을 하면 불가능한 업체가 80%가 넘어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제조업에는 우리나라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혹은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원청 회사를 두고 그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들이 도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제조업이 사라진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그만큼 노동력 그다음에 그 인건비 때문에 위치를 잃어버렸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신기술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 있을까?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뭐 디스플레이 관련한 산업에서는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삼성이 2등인 중국 회사나 대만, 독일, 미국 회사랑 격차가 7년 정도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1년 반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고 그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는 와중에 실제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4차 산업에 연관되어 있던 AI라 그 머신러닝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그런 특허나 기술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 굉장히 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뒤져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인력도 모자르고 제조업도 약하고 신기술이라고 하는 신기술 분야도 지금 이제 다른 중국 같은 나라에 따라잡히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에는 밀리고 있거든요. 완전히 샌드위치 형국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건 우리나라는 인력밖에 없는데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은 그 자녀들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정해 주세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저가 30년 전에 배웠던 방식과 지금 방식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학을 열심히 하고 지금 이제 코딩까지 얹히고 영어를 열심히 하나부터 열까지 단어를 외우고 하나부터 열까지 공식을 외우고 계속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갖게 될 거고 좋은 성적을 가져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삶이 될 거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루틴처럼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는데 이제는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취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교육계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뭐 저 나이 또래나 혹은 저와 같은 방식의 교육 과정을 거쳐왔던 분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음, 다른 분야, 다른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어, 영어를 배우는 것도 오늘 사실 이제 뒤 강의부터는 굉장히 영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연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요. 영어를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작되는 강연들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뭐 단어를 외우고 깜지라고 하죠. 공책에 써서 그 단어를 외우고 계속 들어서 그 단어를 들어서 필사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혼자서 연습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제는 사실 실제
외국인들과 혹은 다른 국가의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는 오해를 많이 살 수밖에 없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이 영어라는 게 그 다른 나라 말이다 보니까 실제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어 다음에 부정어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굉장히 부정어가 많이 사용돼요. 뭐 예를 들면은 ain't do nothing. 그 ain't do nothing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로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지만 not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is not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not인데 nothing? nothing이라는 단어 자체 부정어잖아요. 근데 앞에도 부정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가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그 하나 제가 많이 드는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interesting이라는 단어, 흥미롭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거야. 막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비즈니스하는 카운터파트에 있는 사람이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우리가 보통 받아들일 때 정말로 그 사람이 흥미롭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흥미로워 라는 얘기는 나 별로 관심 없어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영어만 보는 게 아니라 영어를 총체적으로 문화로 접근을 해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습 과정을 뭐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 총체적인 다른 접근 방식의 교육을 해야만 그게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화하는 세계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10시 32분인데 저는 그 강의들을 앞으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짧게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 제 전공 자체가 카운슬링이고 교육이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에 관련돼서 연결되는 강연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부라고 이야기 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우버 운전기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변호사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 can keep recording it. No, I'll keep recording. Thank you. It's my right. I will look. You're a police officer on duty. I can record you. And if you come to the side of the vehicle, I can keep recording you. I can keep recording you. For recording you, I'm sitting in my car. I'm holding my phone. What is the law? What are you arresting me for? I'm sitting here in my car. I'm just recording in case anything happens. I'm surrounded by 5 police officers. I'm scared right now. I'm not being a jerk. I'm recording it in case anything happens. They're not searching my car because you're not searching my car. Bring the canines. I don't care, man. I know my rights. I know the law. I'm an attorney, so I would hope I know the law. And here, man. Do you want my bar card? 보시면 이게 지금 변호사인데 우버 운전기사를 하는 거죠. 이게 대중화되어 있거나 많은 변호사들이 우버를 운전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도 미국은 이제 뭐 로스쿨을 가서 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들도 더 이상 그 직장이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은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지위를 뭐 올라간다, 지위가 올라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화가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자본주의 총화죠.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종이 쪼가리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원하는 일과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구별해야겠죠. 그리고 그 일을 구별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과정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동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동기부여를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동기부여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기부여가 돼서 본인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내일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력서 제 샘플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력서를 보면은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권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렇게 변화를 이미 했죠. 이력서가 사진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이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저도 사실 저희 그 브로셔나 아니면은 요번에 이런 포럼을 준비하면서 제 이력을 적어 놓을 때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직위만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물론 학력 부분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증 부분에는 명확히 표기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사실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채용 담당자나 그 사람이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라면 학교, 승진시험이 승진시험이라는 데서 공채나 아닌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합격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력서를 보게 되는데 이력서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뭐 스카이캐슬 보셨겠지만 이력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그런 이력들은 교차 체크를 가장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보는 것도 있지만 시험이 거의 없고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그런 채용부터 진학 혹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 자료, 조건, 이력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이력서에 따라 붙는 자기소개서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하죠. 그 에세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에세이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경력 중에 뭐 본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업무에는 본인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적고 그거를 보증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꼭 기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직접 채용을 하거나 합격을 시킬 수 있는 권한자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교차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속도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유교본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는 나라이고 동일한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변화에 둔감하고 지금 어떻게 변화를 해야 가는지 방향성을 잘 잡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꾸 해외로 시각을 돌리셔야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우리가 변화하는 속도를 맞춰 가야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보다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짧게 끝내고요.